수요일 주식 심화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반도체, 나노 공정은 무엇일까? 반도체주의 급락에서 우리가 더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업황 둔하냐, 호황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반도체 공부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 반도체 설계학과 김응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SMC가 최근에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3나노를 한 2023년 하반기 정도 생산할 거라고 하네요. 나노 공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주식이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반도체 관련된 용어라든가 또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선정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을 시청자가 직접 예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나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고요.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나인이 9이기 때문에 네. 나노, 그래서 이제 니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제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이 1초마다 자라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수소 원자 지름의 10배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마이크로 단위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박테리아 크기에 나노는 100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그 나노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반도체 공정을 우리가 흔히 이제 8대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웨이퍼를 제조를 하고, 그리고 산화, 포토, 식각, 방막 증착, 금속 배선 공정, 그다음에 일렉트릭 다이 소팅이라 그래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양품과 분량을 분리해내는 EDS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양품을 패키징해서 이제 최종 반도체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정이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이제 산화부터 포토, 식각, 방막 증착 단계가 각 레이어별로 쌓아 올라가면서 짧게는 8단계 공정, 또 길게는 뭐 20개 공정이 반복이 돼가면서 반도체 공정을 만들게 되고요. 이럴 때 여러 화학 물질들이 혼합되면서 레이어를 쌓고 연결이 되면서 초정밀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구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혹시 준비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플래나 구조라 그래서 2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평면 대칭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공정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명칭을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렇게 세 개의 단자로 표현을 하고요. 전류의 흐름이 소스에서부터 드레인까지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거를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를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게이트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나노 공정이다, 뭐 10마이크로 공정이다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게이트의 폭, 굉장히 좀 얇게 표현이 됐는데, 네. 그 게이트의 폭으로 우리가 그 미세 공정에서의 최소 선폭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뭐 180나노 공정, 뭐 65나노 공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플래너 구조의 그 제약이 10나노까지일 것이다. 그 이하로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핀팻 구조라는, 핀이 이제 상어 지느러미라는 의미고요. 보시면은 상어 지느러미 같은 이런 핀 구조를 소스와 드레인이 게이트의 위쪽으로 돌출된 3D 구조의 이런 핀팻 구조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TSMC가 얘기하는 뭐 3나노 공정이다, 5나노 공정이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극한 공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IBM에서 이미 이제 2나노 공정까지는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러한 공정을 뭐 개발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율이라 그래서 네.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아직은 이제 2나노 공정이 수율이 낮기 때문에 2나노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2년이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TSMC라고 하는 이제 대만 반도체 회사는 위탁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22년에 삼성을 제치고 3나노 공정을 양산할 것이다. 라는 네. 이런 엄청난 기사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되고 있는데 이제 요 말대로 TSMC에서 22년부터 3나노로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이제 삼성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삼성도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을 제치고 2년 이상 반도체로 치면 2년이라는 거는 거의 1세대 기술 차가 날 정도로 그런 격차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긴 한데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뭐 반도체에서 이제 겨울이 온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네. 뭐 이런 거는 뭐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 뭐 전 세계적인 뭐 경제적인 영향이라든가 또 국내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만 봤을 때는 또 네. 삼성도 저력이 있고 또 하이닉스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우수한 반도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 3나노 공정에 성공한 것이 TSMC고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했는데 대만의 TSMC가 때마침 오늘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나노 공정 반도체에 있어서는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게이트의 길이를 3나노까지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이거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 그냥 머리카락 두께의 굉장히 뭐 10억 분의 1 정도 5만 분의 1의 머리카락 두께에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노 공정의 핵심이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 쪽의 과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자료를 같이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웨이퍼의 이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이용을 해서 웨이퍼의 사이즈를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래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웨이퍼를 들고 있는데 한 30년 전까지는 이제 200mm 지름의 웨이퍼의 지름이 200mm 우리가 8인치 웨이퍼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300mm 웨이퍼, 12인치 웨이퍼가 가장 사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술대 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 675mm, 26인치짜리 웨이퍼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퍼는 그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챔버라는 공간 안에다가 웨이퍼의 원재료가 모래, 쉽게 말해서 모래고요. 실리콘인데 이걸 넣고 다결정 실리콘을 30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용광로처럼 액체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회전시키면서 막대기를 넣고 이게 쭉 뽑아 올리면은 주괴, 인곳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탄 같이 생긴 그런 큰 원통의 이런 막대기가 형성이 되고요. 이걸 이제 다이아몬드 톱날을 이용을 해서 잘라서 원형 형태의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 웨이퍼 가격은 장당 한 1,600달러 정도 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웨이퍼 가격도 사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제 웨이퍼의 원재료가 되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웨이퍼의 크기를 이제 계속 이제 크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옷을 살 때 사이즈가 뭐 90 사이즈나 100 사이즈나 사실 옷값에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의 직경이 작든지 크든지 웨이퍼 장당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폴리실리콘의 가격 그리고 그 웨이퍼를 가공해 가면서 어떤 장비들을 사용해 가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웨이퍼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선으로 봤을 때 시네추라고 하는 이제 일본 회사가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탑이고요. 그 다음에는 썸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SK 실트론 같은 회사들도 네, 지금 자료에서처럼 일부 좀 담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 웨이퍼뿐만 아니라 웨이퍼가 가공이 돼서 이제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EUV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터 장비가 포토레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 규제를 한다고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좀 힘들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EUV 포토레지스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원자재가 되겠고 이런 EUV 포토레지스터라든가 또 이제 그 공정에서 진행을 하면서
또 물질들을 제거하는 이런 불화수소 같은 거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특히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네. 일본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제 웨이퍼의 사이즈가 이제 계속 커진다고 했는데 네. 한동안은 이제 뭐 8인치 웨이퍼가 좀 사양이 돼가는 좀 추세였다가 최근에 전장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또 뭐 파워 IC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면서 지금은 뭐 8인치 웨이퍼부터 이제 12인치 웨이퍼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웨이퍼도 좀 품귀 현상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웨이퍼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좀 중요성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웨이퍼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중국에 관련된 것도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되는데 중국도 그 반도체 굵기라 그래서 반도체 자급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20개 라인 이상의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 라인이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이 웨이퍼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화수소라든가 포토레지스트 같은 그런 물질들의 확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웨이퍼의 어떤 패턴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EUV라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EUV 장비는 네덜란드 이제 ASML이라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네.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당 가격이 3천억이 넘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저도 이제 좀 들어봤는데 이제 EUV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든 EUV 장비가 인류가 만든 가장 섬세한 장비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네. 정교한 장비고 안에 보면 이제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수십 개 이상이 들어가서 큰 패턴을 나노 수준의 작은 패턴으로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분 다음에 거기에 어떤 글자를 써서 바람을 빼면 굉장히 작은 모양이나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선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큰 패턴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개 단계의 보라색의 저런 오목 렌즈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 웨이퍼 기판에 축소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EUV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EUV 장비가 한 50대 이상 확보가 된 상태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 음.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한 5대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공정에 있어서 핵심은 웨이퍼이고 그 웨이퍼에 누가 더 작은 패턴을 설계하느냐 그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작은 패턴을 그려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덜란드의 ASML의 그 EUV 노광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TSMC가 가장 많이 확보를 했네요. 50대, 그리고 삼성전자 20대, 하이닉스는 5대 정도라고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공정에서 또 미세 공정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나노 반도체 수요처도 좀 알아볼게요. 네, 반도체가 1940년대부터 이제 처음 개발이 됐고요. 지금의 우리가 사용되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강대원 박사님이란 분이 모스펫이라는 소자를 발명을 하면서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뭐 70년대 라디오부터 이제 시계, 계산기까지 이제 활발히 적용이 됐고 이제 이미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 될 만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좀 잠깐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이미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나 7나노 공정을 이용을 해서 아이폰 시리즈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2년부터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5나노 공정이 적용된 A15 칩이 탑재될 예정인데 이미 5나노 공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갤럭시보다도 성능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월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또 뭐 이런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또 지금 인텔 얘기는 안 해주셨죠? 네네. 인텔도 요즘 뭐 DDR5 교체다 뭐다 해서 이제 네. 인텔의 CPU의 진화? 이것도 좀 주목하고 있는 수요처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네. 그 설계된 거를 이제 삼성에 주로 의뢰를 해서 만드는 이제 이런 단계가 돼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다른 업체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보안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뢰한 만큼 그 의뢰한 회사에서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게 이제 쫓아오지 않다 보니까 인텔도 최근에 미국에 반도체 팹을 새로 만들어서 인텔마저도 이런 파운드리 업계에 진출하겠다 네. 이런 내용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뭐 다른 기업들, 특히 반도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봤던 그런 수주를 인텔이 스스로 해결할 그렇죠.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네. 최근에는 인텔이 이제 삼성전자와 굉장히 그 돈독한 관계에 있었는데 네. 인텔이 또 이제 TSMC랑 또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또 이런 또 소문도 들리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제 적이 이제 오늘의 또 동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개발 단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주로 이제 TSMC와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제 3난화 공정을 삼성보다 뭐 2년 내지 뭐 3년 이상 앞당기게 되면 거의 이제 집적도 면에서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파운드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메모리 쪽도 써야 되고 또 이제 가전 쪽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올 어라운드 전략이라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그 하나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CXMT라 그래서 뭐 이런 좀 메모리를 주로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굵기에 있어서 많은 계획이 있어서 많이 좀 차질이 있죠. 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많이 네. 좀 제약도 좀 많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기술적인 제약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중국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반도체 굵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어려울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그 IDM 2.0이라 그래서 종합 반도체 업체로 이제 탈바꿈하려는 이런 많이 좀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도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애리조나 쪽에 또 팹을 2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좀 그 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TSMC는 TSMC 나름대로 삼성의 추격을 저지하려는 이런 전략을 필 것 같고요. 또 인텔도 또 저희를 또 이제 추격하기 입장에서. 위한 이기 때문에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TSMC가 먼저 3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양산한다는 것도 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인텔의 추격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 공정에서의 관건은 수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수율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생산품 대비 얼마만큼의 양품이 생산이 되는가를 우리가 일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점점 저전력화가 되고 선폭도 초미세화가 되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3차원 구조로 바뀌면서 수율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이제 D램 메모리 공정 같은 경우는 수율이 90% 이상 네. 나와줘야 되고요. 시스템 LSI는 70% 이상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UV 적용 없이 10나노 수율을 이제 90% 이상 달성됐다는 그런 뉴스도 좀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EUV 장비라든가 이제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80% 이상의 수율이 나와줘야만 이런 시장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요 수율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반도체 수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가 이제 식각 단계에서 플라즈마를 쓰는 단계인데
이런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그 플라즈마 밀도라든가 이런 균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발이 돼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미세 공정을 쓰는 공정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좋은 소식이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누가 개발한 먼저 건가요? 그 장비? 국내 연구진에서 연구진에서요? 개발이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나노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그 패턴화하는 작업인데 그 패턴화가 결국에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예, 그 공정에서 플라즈마 쪽에 또 기술력을 또 진보시킨 기기가 우리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그 패턴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EUV 장비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EUV 포토레지스트, 이 수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뭐 공정이라든지 수율을 맞추기 위한 또 앞으로의 생산을 봤을 때는 이러한 소재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또 네. 예상이 됩니다. 네. 하반기 나노 공정 관련해서 어떤 소식을 주목해 볼까요? 네, 그 이제 반도체에서 많이 요새 나왔던 얘기가 이제 빅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요 얘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세대가 진화하는 이론 단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이제 정책을 좀 보수적으로 가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CLSA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내놓긴 했지만. 앞으로 좀 사실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나노공정 관련해서 지금 뭐 그 EUV 관련된 이런 나노공정들은 좀 이제 디지털 IC 쪽에 많이 적용이 되는 기술이긴 한데 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전망이 밝거든요. 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제 전기차 쪽에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지금 거의 없어서 지금 자동차가 네. 생산되지 못할 정도.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중이 이 차량용 반도체가 높지 않잖아요. 높지는 않은데 그걸 역할을 담당하는 뭐 동부 하이텍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DB 하이텍. 네, 동부 하이텍 또 있고 또 LX 세미콘 같은 데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지금 뭐 TSMC 3나노 공정 때문에 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질 거라 그거는 좀 사실 기운 것 같고요. 뭐 만만치 않게 지금 아날로그 반도체 쪽은 굉장히 전망이 밝고 또 그 TSMC가 뭐 독주를 한다고 하지만 또 삼성이라든가 또 애플 같은 회사들도 또 이런 독주에 견주해서 또 기술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나노 공정 관련해서는 TSMC가 얼마만큼 또 기술을 벌릴 것인가,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 격차를 얼마만큼 따라잡을 것인가, 이런 소식들에 좀 많이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 나노 공정이고요.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수요처와 또 관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분기 실적으로 증명된 패키징 기판 빅사이클입니다. 네, 2분기 IT 기업들의 실적 가운데서 패키징 기판의 실적이 주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패키징 기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징 기판이 반도체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전자부품들이 동작을 하려면 제품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품화 되려면 그런 반도체 소자 부품들이 네. 기판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PCB라고 하는데, 반도체 패키징 기판도 지금 그림에서처럼 PCB랑 좀 많이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 웨이퍼에서 반도체 제조가 끝나면 그걸 소잉을 해서 그 하나의 네모난 조각을 우리가 다이라고 하고요. 다이를 그 반도체 칩 모양과 아주 유사하게 그러한 그런 PCB 기판 위에 우리가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다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이로부터 밖에 회로들과 이런 배선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리드 프레임이 연결이 되고, 또 최근에는 그런 핀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보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또 보홀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역할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가 어떤 온도라든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몰딩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구동이 안 돼서 메인 기판을 교체했거든요. 이 네네. 메인 기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 메인보드? 네, 메인보드는 네. PCB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패키징 기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럼 패키징 예상이 됩니다. 기판보다는 PCB가 더 작다는 말씀이시네요. 패키징 기판이 좀 더 작고요. PCB는 이런 패키징 기판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SIP라든가 이런 반도체가 같이 일체화된 부품이 PCB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네. PCB가 패키징 기판에 여러 포함한다. 여러 패키징 기판이 포함된다. 예, 들어가 있는 게 PCB라고 네,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 기판의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기판과 회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가요? 네, 그 반도체 공정하고 사실 뭐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뭐 일단 소잉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이에 부착을 하고 또 본딩을 하고 최종 레이저 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볼 부착하고 이제 패키징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 등을 거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몰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몰딩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최종 이제 칩을 감싸게 되는데 주로 몰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히 이제 플라스틱 재질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가서 열도 잘 방출이 되고 또 전기적 특성이 좋아지도록 하는 이런 EMC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반도체 공정하고 유사하게 패키징 기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은 경박 단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고요. 네.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 패키징은 경박 단소로 가고 있고 반도체는 나노 공정으로 간다.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반도체 패키징 구조는 이 정도. 네네. 예, 패키징 기판 구조는 이 정도로 설명 들어보고요. IT 기기에서 패키징 기판의 사용처를 좀 알아보고요. 또 이 패키징 기판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될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뭐 2분기가 지났지만 전기전자 이제 대형주 발표에 있어서 가장 돋보였던 제품이 이제 패키징 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품이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나가는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저 것도 이제 메인보드 가는데 네. 제 예상보다 2배 가격을 지불을 했어요. 저는 네. 몇십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몇십만 원인데 2배 정도 가격을 더 내서 최근에 노트북 네. 메인보드를 갈았거든요. 비싸더라고요. 그 영향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강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네.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용처는 당연히 패키징 기판은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PC 또 뭐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가장 현재 또 IT 기기 내에서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부품 가운데 하나가 패키징 기판이라는 점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패키징 기판을 용도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FCBJ라고 해서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주로 좀 사이즈가 큰 서버용이나 PC 또 이제 GPU라 그래서 서버에서 담당하는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플립칩 스케일 패키지라고 해서 FC-CSP, 이건 좀 작은 스케일의 스마트폰 쪽에 네.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 좀 각광 갖는 거는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라 그래서 시스템인 SIP 구조는 옆에 그림에서처럼 인베디드 패시브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인베디드 다이 서브스트레이트처럼 기존에는 단순히 패키지 안에 다이만 놓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반도체 주변에는 저항이나 캐패시터처럼 수동 소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소자들을 이제 패시브 소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능동 소자뿐만 아니라 수동 소자도 같이 인베디드된 이런 구조로 해서 많이 최근에는 SIP 구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또는 또 PC 서버 등의 MCP라든가 이제 BOC 같은 여러 구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 전공이신 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된다고 하세요. 네, 전공이셔서.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또 문과생이다 보니까 네. 이해가 정말 이 공대생의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어쨌든 반가웠던 용어는 아까 PCB였는데 PCB를 또 그 내용이 또 나올지 좀 따라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DDR5가 이제 4분기부터 해서
CPU를 시작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텔의 이제 DDR5의 도입, 네. CPU 도입이 사실 좀 지연된 측면도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네. 근데 이제 4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DDR5 도입과 패키징 기판의 연관성은 어떤 점에서 있을까요? 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DDR5라고 해서 2020년 7월에 그 국제 반도체 표준 협회 기구가 있습니다. JDEC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DDR5에 대한 구조를 정했죠. 그러면 이제 그 규격을 정하면 이제 메모리 회사들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는 그 규격에 맞게 메모리 설계를 하고 또 그 규격에 맞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 기판이라든가 PCB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네. 빅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DDR1, 2, 3, 4와는 좀 완전히 좀 다른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이유가 DDR4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D램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PMIC라든가 그다음에 뭐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메인보드 상에서 담당을 했는데 DDR5로 올라가면서 메인보드의 역할은 축소를 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램이라 그래서 길게 생긴 이런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D램뿐만 아니라 PMIC 그다음에 또 그 RCD라 그래서 레지스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면서 기능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DDR4까지 썼던 이런 PCB라든가 패키징 구조로는 안 되고 그 JDEC에서 만든 구조에 맞게 어떻게 보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DDR5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패키징 기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패키징 기판들이 올라가는 PCB 전반적인 그런 기술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DDR5 도입이 패키징 기판 그리고 PCB까지 새로운 형태의 필요성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수 있고 관련한 기업들은 빅사이클에 들어간다는 네, 네,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패키징 기판의 수익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향후 네. 전망까지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런 거를 좀 전망을 일단 기술적인 면만 좀 저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DDR3가 확산됐을 때는 2009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DDR4는 이제 2014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또 주가도 굉장히 많이 향상을 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DDR5 같은 경우에는 DDR3나 DDR4보다도 더 한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기술적 네. 진보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제가 아는 좀 몇 개 업체를 좀 언급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좀 삼성전기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CC 얼마 전에도 초고용량 초소형 MLCC를 개발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삼성전기는 MLCC 기술뿐만 아니라 또 SIP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징 기판 관련해서 삼성전기라든가 또 이제 PC라든가 모바일 PCB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심텍 같은 회사, 심텍 같은 회사에서는 전체 PC에 들어가는 이런 PCB 점유율이 네. 세계 1위죠. 아, 그래서 심텍이 이렇게 네. 강하네요. 그래서 거의 PC로 치면 세 대 중에 한 대는 심텍 제품이 들어갈 정도로. 전 세계 PCB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텍 같은 회사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또 하나는 향후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TSMC나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패키지 분야에까지 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베러스라는 좀 새로운 구조의 패키지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이유가 인텔 같은 회사는 이제 CPU를 설계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예. CPU 개발과 이제 DDR 개발 속도가 맞지 않아서 지금 좀 음. DDR5 적용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DDR5 기술이 개발이 돼 있지만 네. 그 적용할 CPU가 없어서 지금 네. 그렇죠. 제품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더라고요. 인텔에서는 그런 개발된 것들을 다른 회사들의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위탁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인텔의 기술을 못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텔의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이제 패키지 분야에까지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패키지 사업계까지 진출을 해서 자기네 뭐 이익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네. 자기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빨리 이제 구현을 하려면 내가 패키징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루빨리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텔이나 이제 TSMC 같은 회사들의 이런 그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런 기술 발전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동안 이제 그 PCB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라가 좀 한 4, 5년 동안 좀 많이 좀 고전을 했죠. PCB 분야에서. 왜냐하면 좀 중국 업체에서 많이 좀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삼성전기나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기술군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또 많은 기술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DDR5 도입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PCB뿐만 아니라 패키징 관련 회사들이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R5 전환의 수혜가 예상되는 시기는 당장 하반기, 네, 네. 4분기부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DDR5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의 이슈입니다. 뭐 수요와 공급 차원이 아니라 기술의 진화에 따른 빅사이클이고요. DDR5가 도입이 됐을 때 패키징 기판 자체가 아예 변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큰 수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텍 같은 기업도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MLCC와 또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주죠. 삼성전기까지도 수혜가 예상되면서 하반기 말로 갈수록 이들 DDR5에 대한 수혜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가와 실적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주 하락에 따라서 더 자세히 반도체 업계를 들여다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의 기술 진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나노 공정과 패키징 기판 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식 심화론 여기까지고요. 주식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